남편이 딴살림 차렸어요. 여기, 이 주소예요.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수진의 오른쪽 뺨을 가격했습니다. 탁!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건조하고 크고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친척 12명이 숨을 멈췄습니다. 젓가락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옆으로 꺾였습니다. 혀끝에 피 맛이 번졌습니다. 뺨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수진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남편은 물잔을 내려놓지 않았고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천천히 상 밑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갈색 봉투 끝이 살짝 보였습니다. 오늘이어야 했습니다. 수진은 이미 3년을 기다려왔습니다. 뺨을 맞고도 웃음을 참은 수진, 도대체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던 걸까요? 따스한 5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새벽 5시였습니다. 주방 형광등이 켜졌습니다. 수진의 손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먼저 불을 켜는 건 항상 수진이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가 쌀을 씻었습니다. 손가락이 시렸습니다. 수돗물이 손등 위를 타고 흘러내렸는데 오늘따라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손등 관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설거지물에 불어 갈라진 손등 틈이 어제보다 조금 더 벌어져 있었습니다. 밴드를 붙였다가 떨어진 자국도 남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자국을 잠깐 내려다보다가 다시 쌀을 저었습니다. 부엌 가득 된장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섞였습니다. 환풍기가 윙 돌아갔지만 냄새는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탕국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밥솥 증기가 얼굴로 확 끼쳤습니다. 뜨겁고 눅눅한 공기가 눈썹 위로 번졌습니다. 수지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뜨고 국자로 탕국을 저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명호였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신발 한 짝이 현관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수진이 들여놓았습니다. 탕국, 나물 3가지, 전 5종류, 생선 2마리. 수진은 순서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오는 제삿날이었지만 수진은 매년 이 순서를 외웠습니다.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잊어버리면 박점순에게서 어떤 말이 돌아올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반찬은 몇 가지나 됐어?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들렸습니다. 벽이 얇았습니다. 수진이 반찬 가지 수를 대답하며 냄비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수증기가 손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박점수는 수진이 이 집에 들어오던 날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장을 보고 상을 차리고 바닥을 닦고 다시 상을 차리는 것이 수진의 하루였습니다. 남편 명호는 이미 출근했다는 말만 남기고 집을 나서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새벽에 들어와 신발을 현관 밖에 내팽개쳐두고 들어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 신발을 들여놓는 것도 수진의 몫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박점순이 부엌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수진은 등이 굳었습니다. 언제 무슨 말이 날아올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은 박점순이 나물 그릇을 집어 냄새를 맡더니 조리대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수진이 다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된장찌개를 냄비째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냄새가 이상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냄새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새로 끓였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펴지 못한 채 바닥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무릎 아래 타일이 차가웠습니다. 손에 쥔 걸레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박점순이 문턱에 서서
팔짱을 끼고 내려다봤습니다. 여기 아직 먼지 남았어. 눈이 없어 뭐야. 수지는 말없이 걸레를 다시 폈습니다. 박점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수지는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끼니는 늘 혼자였습니다. 다 식은 밥을 서서 넘겼습니다. 앉아서 먹을 시간이 없었고 박점순 앞에서 밥상에 앉아 있으면 또 무슨 말이 날아올지 몰랐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서서 먹다가 설거지를 시작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제삿날 날짜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식탁 끝에는 친척 이름이 빼곡히 적힌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12명이었습니다. 친척들이 오면 박점수는 거실에서 웃으며 차를 냈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전을 부쳤습니다. 누군가 부엌 쪽을 향해 수진 씨 고생이 많네요 하면 박점순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고생은요, 이 집 와서 편하게 사는 거죠. 수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뒤집개를 들었습니다. 전이 기름 위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냈습니다. 그날도 수지는 긴 소매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름이었는데도 그랬습니다. 손목에 멍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달 전 일이었습니다. 박점순이 빨래를 잘못 개켰다며 수진의 팔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수진이 아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멍은 거의 다 빠졌지만 수지는 그날 이후로 짧은 소매를 입지 않았습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수지는 젖은 손으로 앞치마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휴대폰이 잡혔습니다. 화면을 켰다가 바로 껐습니다. 주머니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수진이 이 집에 발을 들인 건 7년 전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박점수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명호도 처음에는 달랐습니다. 주말에 같이 장을 봤고 설거지를 도왔고 수진이 힘들다고 하면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수진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 명호는 주말마다 나가 있었고 박점수는 매일 부엌에서 수진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수진은 새벽 5시에 혼자 형광등을 켜고 있었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오늘은 제삿날이었습니다. 친척 12명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국자를 내려놓고 손을 앞치마에 닦았습니다. 거실에서 코 고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명호가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제사상 위로 향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름에 부친 전 냄새와 뒤섞여 거실 공기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친척들이 둘러앉아 숟가락 소리가 겹쳤습니다. 누군가 국을 후루룩 마시는 소리, 젓가락이 그릇 위에서 부딪히는 소리, 어른들끼리 주고받는 낮은 웃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박점수는 친척들 사이에서 웃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명호는 술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국 식었어. 다시 데워와.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친척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수진은 천천히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종이 한 장이 잡혔습니다. 반듯하게 접힌 종이였습니다. 수진은 그것을 꺼내 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남편이 딴살림을 차렸어요. 여기 이 주소예요.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멈췄습니다. 국그릇을 들던 손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거실 전체가 숨을 참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젓가락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짧고 얇은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박점순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점수는 상 끝을 돌아 수진 앞에 섰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점순의 손바닥이 수진의 오른쪽 뺨을 가격했습니다. 탁!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건조하고 크고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옆으로 꺾였습니다. 입술 안쪽이 이에 긁혔습니다. 혀끝에 쇠냄새 같은 피맛이 번졌습니다. 뺨이 달아올랐습니다. 귀 안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소리가 잠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지도 않았습니다. 박점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아들이 저런 건 내가 내조를 못해서다. 제삿날에 이게 무슨 짓이야. 집안 망신이 따로 없어. 친척 몇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나이든 고모 한 분이 낮게 점수나 하고 불렀다가 그대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점순을 바라봤습니다. 박점순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상 건너편에 명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명호는 물잔을 손에 쥔 채 탁자 위 어딘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잔을 내려놓지도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명호를 바라봤습니다. 명호는 눈을 내렸습니다. 수진의 뺨은 여전히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상 위에 놓인 탕국 그릇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국물 한 방울이 상 모서리를 타고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닦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번졌습니다. 향 냄새가 여전히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수진은 상 밑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상 아래 한쪽 구석에 갈색 봉투 끝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시선을 다시 박점순에게로 옮겼습니다. 오늘이어야 했습니다. 수진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박점순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 오늘 안으로. 이 집에서 이런 짓 하는 며느리는 필요 없어. 친척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점수나 진정해 했지만 박점순은 듣지 않았습니다. 박점순의 시선이 수진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시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명호가 그제야 물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수진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앞치마를 벗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접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12명의 친척이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수진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을 넣었습니다. 손이 빠르고 조용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닫는 소리만 났습니다. 거실에서는 어른들이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나오다가 주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수진은 주방 두 번째 서랍을 당겼습니다. 안에 검은 가죽 봉투가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것을 캐리어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지퍼를 닫았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박점순이 복도에 서서 팔짱을 끼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막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친척 12명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복도에 불이 켜졌습니다. 수진은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동안 거실 쪽에서 박점순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벽이 두꺼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수지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오른쪽 뺨이 아직 붉었습니다. 수지는 손을 들어 뺨을 한번 건드려 봤습니다. 아직 열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손을 내렸습니다. 며칠 뒤 법원 복도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이 하얗게 됐습니다. 박점순이 굳은 얼굴로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백을 두 손으로 쥔 채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변호사와 함께 복도로 들어왔습니다. 박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호가 수진을 보고 한 걸음 멈췄습니다. 박점순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오겠냐? 수진은 그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걸었습니다. 말없이 서류철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법인자금 사용 내역까지 포함입니까? 명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쥔 손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친척 둘이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박점순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진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법원 건물 밖에서는 이삿짐 트럭이 명호 회사 건물 앞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직원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업자들이 책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의자가 뒤따랐습니다. 로비 안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다 꺼졌습니다. 제삿날 친척들이 모였던 그 거실에는 짐 박스만 쌓여 있었습니다. 가구가 없었습니다. 액자를 걸었던 자리에 네모난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상간녀가 살던 아파트 우편함에는 다른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박점순이 30년 넘게 살던 아파트 현관에 이삿짐 박스가 쌓였습니다. 빈 방 앞에 박점순이 서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명호가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구두 한쪽 끈이 풀려 있었습니다.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제삿날 밤 수진이 챙겨 나온 것에서 시작됩니다. 캐리어 안에 검은 가죽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주방 두 번째 서랍에서 꺼낸 것이었습니다. 그 서랍을 왜 알고 있었는지,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그건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제삿날 밤 집을 나서기 직전이었습니다. 신발을 신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신발장 위를 손끝으로 한번 스쳤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는 손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수지는 층수가 하나씩 줄어드는 것을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1층이 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진이 걸어나갔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묵은 곳은 근처 모텔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들여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형광등이 밝았습니다. 수진은 캐리어 지퍼를 열었습니다. 검은 가죽 봉투를 꺼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바닥으로 봉투 위를 한번 쓸었습니다. 열지 않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수진은 천장을 봤습니다. 오른쪽 뺨이 아직 달아 있었습니다. 귀 안쪽이 여전히 먹먹했습니다. 수진은 손을 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열이 느껴졌습니다. 잠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차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멀어졌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은 그 조용함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천장 한 점을 보고 있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수진이 처음 그 서랍을 열었던 날로부터 봉투를 발견하고 열지 않고 닫고 밥을 차렸던 그날로부터 그 뒤로 매달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봉투가 있는지, 두꺼워지는지, 봉투는 달이 지날수록 조금씩 두꺼워졌습니다. 수진은 기다렸습니다.
봉투가 충분히 두꺼워질 때까지,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 올 때까지, 오늘이었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지는 모텔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선선했습니다. 수지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오른쪽 뺨이 어제보다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귀 안쪽 먹먹함도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침대 위에 놓인 검은 가죽 봉투를 집었습니다. 가방 안쪽 깊숙이 넣었습니다. 지퍼를 잠갔습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나왔습니다.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걸어 나왔습니다. 햇빛이 났습니다. 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걸었습니다. 오늘 갈 곳이 있었습니다. 그 주소는 수진이 사흘 전 직접 확인한 곳이었습니다. 배달음식 봉투에 명호 이름이 적혀 있던 그 아파트였습니다. 현관 앞에 명호 구두가 놓여 있던 그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사진만 찍고 돌아왔던 그곳으로 수지는 오늘 다시 가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초인종을 누를 생각이었습니다. 명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지는 화면을 봤습니다. 어디 있어? 집으로 와. 어제 일은 내가 잘못했어. 수지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수진이 탔습니다. 창문 밖으로 시댁이 있는 방향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진은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앞을 봤습니다. 버스가 달렸습니다. 가방 안에 검은 가죽 봉투가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열 생각이었습니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얼굴이 있었습니다. 버스가 멈췄습니다. 수진이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전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술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명호였습니다. 넥타이가 한쪽으로 풀려 있었고 구두 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명호가 재킷을 벗었습니다. 그 순간 재킷 주머니에서 무언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진이 먼저 집었습니다. 반으로 접힌 주차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사흘 전, 주소는 낯선 동네 아파트 이름이었습니다. 밤 11시 42분이었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이 주소 어디예요? 명호가 수진을 봤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이더니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거래처 직원 집. 왜 갑자기? 수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한 장을 찾아 명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흘 전 그 주소 앞에서 수진이 직접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명호가 어떤 여자와 나란히 그 건물 현관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여자의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명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명호가 수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이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손을 빼려 했지만 명호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수진을 벽 쪽으로 밀었습니다. 수진의 등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충격에 식탁 위 컵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부엌까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박점순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박점순이 복도에 나와 섰습니다. 수진과 명호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밤중에 집안을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수진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명호는 수진의 손목을 놓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박점수는 수진을 한 번 더 보다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복도에 수진 혼자 남았습니다. 바닥에 컵 파편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쭈그려 앉아 파편을 주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나씩 집었습니다. 손목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명호가 쥐었던 자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점순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점순이 낮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일 밖에서 떠들고 다니지 마. 집안일은 집안에서 끝내는 거야.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란을 깨서 팬에 올렸습니다. 기름이 달궈지면서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부터 명호가 생활비를 끊었습니다. 카드 문자 알림이 멈췄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려고 카드를 꺼냈다가 수지는 그냥 지갑에 다시 넣었습니다. 냉장고 앞에 서서 영수증 몇 장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접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냉장고 자석 뒤쪽 작은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한번 눌러보고 그대로 뒀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지는 달라진 것이 없는 척 살았습니다.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박점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호가 늦게 들어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지는 조용히 눈을 열었습니다. 명호가 쓰는 법인카드 결제 문자, 명호가 사용하는 주차장 위치, 명호가 퇴근 후 몇 시에 어느 방향으로 차를 모는지 하나씩 눈에 담았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명호가 나가면서 거실 탁자에 법인카드를 두고 갔습니다. 수진이 집었습니다. 뒷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영수증 한 장을 꺼내 나란히 놓았습니다. 주소가 같았습니다. 수지는 두 종이를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명호가 들어온 건 밤 9시였습니다. 술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저녁을 차리는 동안 명호는 방에서 휴대폰을 봤습니다. 수진이 밥상을 들고 들어가자 명호가 휴대폰 화면을 엎었습니다. 수진은 밥상을 내려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호가 잠든 뒤였습니다. 수진이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싱크대 아래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 구석에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봉투를 꺼내 영수증 몇 장을 안에 넣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 출력본도 함께 넣었습니다. 봉투를 다시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싱크대 문을 닫았습니다. 부엌 불을 껐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냉장고 자석 뒤에 끼워뒀던 그 종이가 생각났습니다. 수지는 냉장고 쪽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수진의 하루는 겉으로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차리고 박점순의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명호가 늦게 들어오면 신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싱크대 아래 갈색 봉투는 조금씩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명호가 생활비를 끊은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박점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칠 뒤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생활비는 내가 줄 테니 그냥 살아. 수진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쓰지도 않았습니다. 박점순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수진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자석 뒤에 끼워져 있던 그 작은 종이는 그대로였습니다. 수진은 매일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수진이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쌀포대가 현관 앞에 배달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신발도 채 벗지 않고 포대를 안아들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명호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쌀포대를 부엌까지 끌고 가는 동안 포대 끝이 바닥을 긁었습니다.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점순이 부엌에 들어온 건 수진이 탕국을 올리고 나물을 무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박점순은 냄비 뚜껑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국그릇을 집어들어 한 모금 떠서 맛을 봤습니다. 자, 그 한마디였습니다. 박점순이 들고 있던 국그릇을 상 위에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냥 밀었습니다. 그릇이 상 모서리를 넘어 기울었습니다. 국물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습니다. 방금 끓여낸 국이었습니다. 수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행주를 집어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무릎 아래 타일이 차가웠습니다. 국물은 뜨거웠습니다. 두 온도가 무릎 위아래로 나뉘었습니다. 박점순이 등 뒤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 와서 편하게 산다더니 국 하나 제대로 못 끓여. 그날 친척 2명이 들렀습니다. 박점순은 거실에서 웃으며 차를 냈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전을 부쳤습니다. 기름이 튀었습니다. 손등에 튄 자국이 빨갛게 남았습니다. 친척이 부엌 쪽을 향해 수진 씨 고생이 많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박점순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살림하느라 바빠서요. 이 집 며느리가 손이 느려서. 수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전을 뒤집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 명호가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휴대폰만 봤습니다. 수진이 밥을 차렸습니다. 명호는 앉으면서 재킷을 의자에 걸쳤습니다. 그때 법인카드가 식탁 위로 미끄러졌습니다. 명호가 집으려다 말고 수진 쪽으로 밀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카드를 집었습니다. 결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이미 확인해뒀던 주소에서 찍힌 결제였습니다. 주차 영수증 주소, 사진 속 아파트 주소, 그리고 지금 이 카드 결제 주소, 전부 같았습니다. 수진은 명호 옆에서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명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명호가 잠든 뒤 수진이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싱크대 아래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 구석에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봉투를 꺼내 영수증 몇 장을 넣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 출력본도 함께 넣었습니다. 봉투를 다시 안쪽으로 밀어넣고 싱크대 문을 닫았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호였습니다. 부엌 입구에 서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물을 꺼내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수진 쪽을 봤습니다. 싱크대 아래를 스쳐보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명호는 물컵을 내려놓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은 부엌 불을 껐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싱크대 아래 봉투가 있다는 것을 명호는 몰랐습니다. 그 뒤로도 수진의 하루는 겉으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쌀을 씻었습니다. 박점순이 뭐라 하면 고쳤습니다. 명호가 늦게 들어오면 신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은 박점순이 수진이 담가둔 깍두기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다가 그냥 닫았습니다. 아무 말 없었습니다. 수진은 그냥 두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은 박점순이 수진이 올린 나물을 보더니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릇을 치웠습니다. 수진이 다시 만들었습니다. 박점순이 자리를 비운 어느 오후였습니다. 수진은 주방 2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검은 가죽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봉투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두께만 확인했습니다. 지난달보다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봉투를 다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호가 법인카드를 또 식탁 위에 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카드를 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명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수진은 카드 결제 내역 외에도 다른 것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명호가 두고 간 주차 티켓, 택배 영수증, 법인명의 계좌에서 찍힌 이체 내역 문자. 하나하나 출력하거나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싱크대 아래 갈색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봉투도 달이 지날수록 조금씩 두꺼워졌습니다. 박점수는 그 기간 동안 수진에게 3번 손을 댔습니다. 한 번은 나물간이 맞지 않는다며 국 그릇을 밀어 국물을 쏟았습니다. 한 번은 수진이 빨래를 잘못 개켰다며 팔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또 한 번은 수진이 부엌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다며 손등을 쳤습니다. 수진은 3번 모두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하던 일을 했습니다. 명호는 3번 중 한 번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제삿날 전날 밤이었습니다. 수진은 싱크대 아래 갈색 봉투를 꺼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영수증, 카드 내역, 이체 문자 출력본. 한 장씩 넘겼습니다. 다 확인한 뒤 봉투를 다시 안쪽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방 2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검은 가죽 봉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두께만 확인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수지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내일이었습니다. 제삿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지는 캐리어를 끌지 않았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었습니다. 안에 검은 가죽 봉투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이었습니다. 수지는 인터폰 앞에 섰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7개월은 되어 보였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여자가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명호 씨 와이프입니다. 여자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수진이 발을 문틈에 넣었습니다. 현관 안이 보였습니다. 명호의 구두 2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옷걸이에 명호 코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명호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안쪽 방에서 아이 칭얼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굳었습니다. 여자가 배를 2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게 2번째예요. 첫째가 2살이에요. 어머님도 다 알고 계세요. 도와주신 것도 어머님이고요. 옆에 서 있던 친구 은지가 욕을 삼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지는 발을 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벽을 봤습니다. 내려가는 30초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은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변호사 먼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은 가방에서 검은 가죽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처음 열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봉투 지퍼를 당겼습니다. 서류가 여러 장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서류였습니다.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임차인 이명호. 보증금 1억 2천만 원. 계약일은 3년 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였습니다. 계좌 송금 내역 출력본이었습니다. 매달 같은 계좌로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280만 원씩 36회였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손으로 쓴 메모지였습니다. 필체를 알아봤습니다. 박점순이었습니다.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달은 내가 먼저 보낼게. 나중에 정산. 영수증 남기지 마. 수지는 그 메모지를 들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까 여자가 한 말이 겹쳤습니다. 어머님도 다 알고 계세요. 도와주신 것도 어머님이고요. 수지는 메모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가방 안쪽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지퍼를 잠갔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봉투 안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계좌번호 하나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수지는 그 번호를 받습니다. 한참 받습니다. 그 번호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결혼 초에 쓰던 파일 폴더였습니다. 명호 부탁으로 2년 동안 회사 격리 보조를 했을 때 정리해뒀던 파일들이었습니다. 거래처 입출금, 세금 계산서, 법인 계좌 이동 내역. 수진이 직접 정리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계좌번호를 찾았습니다. 봉투 안 서류에 계좌번호와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같았습니다. 회사법인 계좌에서 박점순 명의 계좌로, 박점순 명의 계좌에서 이 계좌로 매달 3년 동안 수지는 파일을 계속 넘겼습니다.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결혼 전 수진 명의로 있던 오피스텔 등기부였습니다. 명호가 결혼 후 3년째 되던 해에 세금 문제로 잠깐 이름만 바꿔놓자고 했었습니다. 수진이 서명했습니다. 지금 그 오피스텔은 수진 이름도 명호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문을 열어준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수진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에 밤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상대가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입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수진은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다시 넘겼습니다. 통장 사본 한 장이 나왔습니다. 수진은 그것을 책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나머지 서류는 봉투에 다시 담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그날 밤 명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집으로 와. 얘기하자. 내가 잘못했어. 수진은 읽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껐습니다. 박점순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2번 더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3번째 전화가 끊기자 문자가 왔습니다. 어디 있어? 집으로 들어와. 어제 일은 내가 말이 심했어. 수진은 읽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숙소방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이 밝았습니다. 수지는 탁자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등에 박점순이 뜨거운 국물을 쏟은 자리가 아직 붉었습니다. 손목에는 명호가 잡아 비틀던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들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렸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 예약이 잡혀 있었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수지는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안에 검은 가죽 봉투가 있었습니다. 노트북도 넣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수진의 손이 가방 안쪽을 한번 더듬었습니다.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USB 하나가 있었습니다. 결혼 초 명호가 업무 지시를 보내던 메시지들을 받아둔 것이었습니다. 이 계좌로 오늘 500 보내. 영수증 없애. 그런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호는 수진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왔습니다. 수진이 탔습니다. 제삿날 준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박점순이 친척 명단을 읽었습니다. 이번엔 14명이었습니다. 수지는 명단을 받아 식탁 끝에 내려놓았습니다. 전날부터 장을 받았습니다. 새벽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옷에 밴 지 몇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도 밴 것이 느껴졌습니다. 전을 뒤집다가 기름이 손등에 튀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수지는 행주로 닦고 다시 뒤집었습니다. 명호가 전화를 받으며 부엌 밖으로 나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수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법인카드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같은 주소에서 또 결제가 찍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화면을 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점순이 다가왔습니다. 수진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며느리가 제사 준비는 안 하고 휴대폰이나 보고 있어? 박점순이 휴대폰을 조리대 위로 던졌습니다. 화면에 금이 갔습니다. 수진이 말없이 조리대로 걸어가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박점순이 수진 어깨를 손바닥으로 밀었습니다. 수진이 한 걸음 밀렸습니다. 박점순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수진이 옆으로 한 발 빠졌습니다. 박점순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박점순이 조리대 모서리를 짚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접시가 깨졌습니다. 친척들이 일어섰습니다.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수진이 박점순 쪽으로 한 발 다가섰습니다.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 죄송해요. 실수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고르게 나왔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박점순이 바닥에서 수진을 올려다봤습니다. 명우가 달려왔습니다. 박점순을 일으켰습니다. 수진은 이미 돌아서서 깨진 접시를 줍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베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수진은 닦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진은 더 움직였습니다. 명우 회사 차량 출입 기록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상간녀와 명우가 함께 찍힌 사진도 확보했습니다. 상간녀의 배가 불러있는 것이 사진에서도 보였습니다. 영수증, 카드 내역, 이체 문자 하나씩 갈색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를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열쇠로 잠갔습니다. 불을 끄고 나오다가 멈췄습니다. 박점순이 서랍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잠깐 거기서 멈췄다가 지나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수진은 몰래 명우회사 회계팀 직원을 만났습니다. 직원은 수진이 가져간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주소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개인 카드가 아니에요. 법인카드입니다. 수진이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몇 달치 결제 내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차권, 배달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이 함께 나왔습니다. 직원이 내역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회사 규정 위반입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복사본을 만들었습니다. 원본은 봉투에 다시 담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명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박점순에게서도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자료 일부를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명우는 그 사실을 아직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박점순이 방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바람 좀 쐬고 왔어요. 박점순이 수진을 한번 위아래로 봤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잠깐 서 있었습니다. 수진 방 서랍을 누군가 뒤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서랍 안에 넣어뒀던 물건들이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서랍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 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명우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식탁에 앉으며 수진을 봤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낮에? 수진이 말했습니다. 잠깐 볼 일 있었어요. 명우가 수진을 봤습니다. 잠깐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수진은 국을 더 떠다 줬습니다. 명우가 받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명우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났습니다.
그릇이 쌓이고 줄었습니다. 수지는 그 시간 내내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처럼 손을 움직였습니다.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수지는 손을 닦고 부엌 불을 껐습니다. 내일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수지는 가방 안쪽을 한번 더듬었습니다. 봉투가 있었습니다. USB가 있었습니다. 복사본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무엇인지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우가 자고 있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침대 한쪽에 앉았습니다. 오른쪽 뺨은 이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귀 안쪽 먹먹함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손목멍도 거의 다 빠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 아침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수진이 봉투와 파일, USB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훑었습니다. 계좌 송금 내역을 보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메모지를 봤습니다. 박점순의 필체였습니다. 이번 달은 내가 먼저 보낼게. 나중에 정산. 영수증 남기지 마.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 봉투 어떻게 입수하셨습니까? 수진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서랍이요. 3년 전에 처음 봤어요. 변호사가 수진을 봤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수진이 주방 두 번째 서랍을 열다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날은 얇았습니다. 수진은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닫았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그 뒤로 매달 그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봉투가 있는지, 두꺼워지는지, 봉투는 달이 지날수록 조금씩 두꺼워졌습니다. 3년 동안이었습니다. 수지는 기다렸습니다. 봉투가 충분히 두꺼워질 때까지,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제삿날이 올 때까지. 제삿날을 택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USB를 들며 물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수진이 말했습니다. 결혼 초에 남편 회사 격리 보조를 했어요. 그때 업무 지시 메시지를 다 받아뒀어요. 이 계좌로 오늘 500 보내. 영수증 없애. 그런 것들이요. 남편은 제가 갖고 있는지 몰라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 상간 손해배상, 횡령 배임, 명예 이전 사기. 네 방향으로 동시에 갑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 부동산도 가압류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계좌 흐름이면 세무조사 신청도 됩니다. 둘 다 하시겠습니까? 수진이 말했습니다. 둘 다요. 변호사가 수진을 한번 봤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계속 정리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수진은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명호 회사가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창문으로 건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진은 그쪽을 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명호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들어갈게. 밥 차려놔. 수진은 읽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껐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명호가 보낸 업무 지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맨 위부터 맨 아래까지 한번 훑었습니다.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명호가 들어왔습니다. 밥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차려놓지 않았습니다. 명호가 부엌을 봤습니다. 냄비가 없었습니다. 수진을 봤습니다. 밥 없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못했어요.
바빠서. 명호가 잠깐 수진을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박점순이 나왔습니다. 부엌을 봤습니다. 냄새가 없었습니다. 박점순이 수진을 봤습니다. 오늘 밥 왜 안 했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박점순이 수진을 위아래로 봤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은 물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박점순이 방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수진 방 서랍을 뒤진 흔적이 남아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박점순은 무언가 찾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찾는지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갈색 봉투였습니다. 원본이었습니다. 원본은 아직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복사본은 이미 변호사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수진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USB가 있었습니다. 봉투가 있었습니다. 수진은 지퍼를 닫았습니다. 이제 때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수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명호가 잠든 뒤였습니다. 수진은 서랍을 열쇠로 열었습니다.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께를 손으로 느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다시 넣었습니다. 잠갔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소송 접수 사흘 전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 받았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저 김지수예요. 오빠 와이프 되시나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누구시죠? 김지수가 말했습니다. 언니, 쿨하게 이혼해주세요. 아이가 2명이에요. 아빠 없는 애들로 만들 순 없잖아요. 같은 여자로서 이해해주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남의 남편 빼앗아서 애까지 둘 낳은 분이 같은 여자 타령을 하시네요. 김지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오빠가 저만 사랑한다고 했어요. 언니랑은 껍데기뿐인 부부라고 했다고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호적은 미혼모로 올리세요. 제가 이혼 안 해주면 법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평생 상간녀 꼬리표 달고 사세요. 김지수가 반말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단했습니다. 수진은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송 접수 날짜가 잡혔습니다. 수진은 메모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수진은 달력을 닫았습니다. 제삿날이 다시 왔습니다. 수진이 준비해뒀던 갈색 봉투가 서랍에 없었습니다.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열쇠가 꽂혀 있었습니다. 수진은 서랍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서랍을 닫았습니다. 박점순이 거실에서 친척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명호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음식을 상에 올렸습니다. 향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전 냄새가 섞였습니다. 친척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겹쳤습니다. 명호가 수진 옆에 왔습니다.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만 조용히 있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딴살림 차렸어요. 여기 이 주소예요. 숟가락 소리가 멈췄습니다. 젓가락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만 들렸습니다. 박점순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박점순의 손바닥이 수진의 오른쪽 뺨을 가격했습니다. 탁!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건조하고 크고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옆으로 꺾였습니다. 입술 안쪽이 이에 긁혔습니다. 피 맛이 번졌습니다. 뺨이 달아올랐습니다. 귀 안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수진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지도 않았습니다. 상 위에 있던 반찬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박점순이 수진을 밀었습니다. 수진이 상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혔습니다. 숨이 잠깐 막혔습니다. 명호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박점순이 소리쳤습니다.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라고. 친척들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허리를 펴고 섰습니다. 앞치마를 벗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봉투는 없었습니다. 캐리어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섰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복사본 확보했습니다. 원본 없어도 진행 가능합니다. 수진이 화면을 껐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명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나 너무 힘들어. 지수가 매일 날리고 엄마는 그 집에 있고 나 죽겠어. 제발 소송 취하해줘. 수진이 말했습니다. 양육비 날짜 밀리면 바로 압류 들어갈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퇴근하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명호가 서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노숙자 같은 행색이었습니다. 수진을 보자 달려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줘. 다 잘못했어. 지수랑 헤어질게. 엄마도 요양원 보낼게. 수진이 말했습니다. 비켜요. 명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명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애들 봐서라도 제발. 수진이 경비에게 전화했습니다. 경비가 달려왔습니다. 명호를 끌어냈습니다. 명호가 여보, 여보 하며 발악했습니다. 수진은 뒤돌아보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와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등을 문에 기댔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파일 목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명호가 보낸 업무 지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수진은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닫았습니다. 아직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합의 요청 서류가 왔습니다.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혼동의 위자료 포기, 서명하면 끝낸다. 수진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서명 칸을 봤습니다. 펜을 집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접수 날짜가 됐습니다. 수진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가방에 봉투, USB, 복사본 파일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이 담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명호가 숙소로 찾아왔던 밤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문 좀 열어. 수진은 열지 않았습니다. 명호가 말했습니다. 소송 걸면 너 친정 쪽에도 다 얘기 돌릴 거야. 그리고 그 여자 애기 낳으면 어떡할 거야. 애가 무슨 죄야. 수진은 그때 녹음 앱을 켜뒀습니다. 조용히. 문 사이로 소리가 다 들어왔습니다. 명호가 협박을 다한 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수진은 녹음을 멈췄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 파일도 오늘 제출할 자료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진은 자료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복사본, USB, 회계팀 직원 진술서, 녹음 파일. 변호사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 협박 발언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증거로 씁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움직입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났습니다. 수진은 걸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이혼 소송과 상간 손해배상 소장이 동시에 접수됐습니다. 횡령 배임 자료도 수사기관에 제출됐습니다. USB 안에는 명호가 수진에게 보낸 업무 지시 메시지 3년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오늘 이 계좌로 800보내. 영수증 없애. 수진이 직접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명호는 수진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복도 녹음 파일도 추가됐습니다. 소송 걸면 너 친정 쪽에도 다 얘기 돌릴 거야. 명호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금융기관이 명호 회사 계좌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두 곳이 계약을 보류했습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사관이 명호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박점순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 등기가 붙었습니다. 수진 명의에서 넘어간 오피스텔에도 가압류가 들어갔습니다. 박점순이 수진에게 전화를 15번 걸었습니다. 수진은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명호 측 변호사가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수진 측이 거절했습니다. 재판 날이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박점순이 명호 팔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변호사와 함께 복도로 들어왔습니다. 박점순이 수진을 봤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오겠냐고 했는데 수진은 박점순을 지나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박점순의 메모, 계좌 흐름, USB 메시지, 협박 녹음이 전부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회사법인 계좌에서 박점순 명의 계좌를 거쳐 상간녀 계좌로 흘러간 내역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3년 동안이었습니다. 박점순은 자금 흐름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직접 참여했습니다. 김지수는 출산 후 아이를 자신의 성을 따라 미혼모 자녀로 신고했습니다. 수진이 이혼을 해주지 않는 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법원 기록에 들어갔습니다. 명호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읽었습니다. 이혼 성립, 위자료 6천만 원, 오피스텔 반환, 상간녀 위자료 별도 청구 인용, 횡령 배임 혐의로 명호에게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3천만 원, 박점순 명의 아파트 경매. 법원을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수진은 변호사와 악수를 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끝났습니다. 수진은 혼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햇빛이 났습니다. 수진은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걸었습니다. 명호는 그날 법원 복도에서 변호사와 긴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항소를 얘기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승산이 없었습니다. 명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 벽에 기댔습니다. 구두 한쪽 끈이 풀려 있었습니다. 박점수는 판결이 나온 직후 복도 끝 의자에 앉았습니다. 핸드백을 두 손으로 쥐었습니다. 아들이 옆에 오지 않았습니다. 친척 중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박점수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김지수에게는 급여 압류가 들어갔습니다. 돈이 없다며 버텼지만 수지는 끝까지 진행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괘씸함이 문제였습니다. 명호 회사가 부도 처리됐습니다.
사무집기를 트럭에 실어 나르는 날 직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로비 형광등이 깜빡이다 꺼졌습니다. 박점순 명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낙찰가로 채무 일부를 변제했습니다. 나머지는 남았습니다. 김지수는 오피스텔을 비웠습니다. 반지하 월세로 이사했습니다. 명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명호는 김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지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명호에게서 수진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지수도 나갔어. 엄마도 요양원이고. 수진은 읽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차단했습니다. 박점수는 친척집 작은 방에 짐 박스 3개를 들여놓았습니다. 30년을 살던 집에서 짐 박스 3개였습니다. 소송이 모두 끝난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지는 법원 결정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닫았습니다.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새집 계약서가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수진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계약서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수진은 오래된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시댁 부엌에서 쓰던 것이었습니다. 기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잡이 끝이 해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앞치마를 한번 폈습니다. 다시 접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명호였습니다. 차단해뒀는데 다른 번호로 건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다. 엄마는 요양원에 계시고 지수도 나가고 너랑 살 때가 좋았는데 내가 미쳤었나 봐. 수진이 말했습니다. 양육비 밀리면 바로 압류 들어갈 거예요. 한 번 더 전화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단했습니다. 수진은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에 차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멀어졌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그 조용함 속에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형광등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눈이 떠진 것은 7시였습니다. 수지는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오른쪽 뺨이 깨끗했습니다. 손등 관절이 더 이상 부어있지 않았습니다. 갈라진 틈도 없었습니다. 손목에 멍 자국도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기름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된장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커피 냄새만 났습니다. 수지는 앞치마를 매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아침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받아줄 것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다 식기 전에 마셨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위에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삿날 날짜도 친척 명단도 전부 없었습니다. 수지는 냉장고에서 달걀을 꺼냈습니다. 팬에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기름이 손등에 튀지 않았습니다. 달걀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먹었습니다. 서서 먹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갈색 봉투는 쓰레기통에 들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냉장고 자석 뒤에 끼워뒀던 메모도 없었습니다. 주방 2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수진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의 손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물 온도를 수진이 맞췄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진은 손을 닦았습니다. 부엌 불을 껐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주소록을 열었습니다. 방배동 아파트. 손가락으로 삭제를 눌렀습니다. 확인을 눌렀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뉴스 앱을 열었습니다. 경매 공고 기사가 있었습니다. 수진은 기사를 읽다가 앱을 닫았습니다. 외투를 걸쳐 입었습니다. 오늘 갈 곳이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신발장 위를 손끝으로 스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확인할 것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나갔습니다. 복도에 아침 햇빛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수진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걸어 나갔습니다. 이혼녀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수진은 그게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지켜낸 훈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새살이 돋았습니다. 손등도 손목도 뺨도. 수진은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7년치 새벽이 이제 수진 것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가정사가 정리되고 나니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얼굴이 폈다고. 무슨 좋은 일 있냐고.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생의 혹을 하나 뗐더니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동료들이 웃었습니다. 수진도 웃었습니다. 퇴근 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누군가 반찬 가지수를 세지 않았습니다. 국이 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앉아서 먹었습니다. 다 식기 전에 먹었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알람 없이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그 바람 속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해외여행 적금을 들었습니다. 내년 봄에 유럽으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디를 먼저 갈지 혼자 노트에 써봤습니다. 파리, 암스테르담, 프라하. 수진의 이름 석자로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자려고 불을 끄는데 잠깐 예전이 생각났습니다. 새벽 5시에 형광등을 켜던 그 손이, 찬물에 쌀을 씻던 그 감각이, 뺨을 맞고도 눈을 감지 않던 그 순간이. 수진은 그 순간들을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형광등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7시였습니다.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앞치마를 매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기름이 손등에 튀지 않는 아침이었습니다. 국물을 뒤집어 쓰지 않는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천천히. 다 식기 전에.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배우자의 배신으로, 시댁의 갑질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삶이 있습니다. 수진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형광등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7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진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차에서 읽는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